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연구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연구소에 어떤 실험을 하는 그런 연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라마찬드란이라는 뇌과학자가 있어요. 뇌과학자가 있는데 현대적인 기계를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두뇌를 연구하는데 주로 심리적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보고 인터뷰하고 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대단한 성과들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뭐 MRI 두뇌 찍는 기계에 없지만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인공지능을 회로를 직접 만지는 사람은 아닌데 인문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나오는 거에 문명사적인 해석 같은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런 강의고, 근데 이런 강의가 우리가 사업하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아주 근본적인 우리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영감을 줄 수 있는 강의인 거죠. 뭐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강의를 들으면은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 CEO 분들이 계셔요. 어쨌건 간에. 예.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화면이, 저 PPT 화면이 좀 작으면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왜냐면은 전체 화면으로 하면은 안 보이면 이쪽으로 좀 와서 앉으시고요. 이쪽에 좀 안 보이시면 이쪽으로. 전체 화면으로 하면 좀 속도가 느려져요. 이게 반응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된 인문학적인 진단을 내려보겠습니다. 그것에 관한 페이지가 있긴 한데, 그럼 열어놓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찾다가 시간 다 간다니까. 이것도 아닌데. 이거네. 이건데요.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얘기 들으시면 돼요. 저 오른쪽에 제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라고 치고 빅뱅에서부터 세포가 생기기 시작한 걸 38억 년 전이라고, 일단 과학자들 얘기를 좀 믿어보면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40억 년 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제 우리 인간의 이성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처음에 단세포 하나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어려우니까 좀 더 이제 쉬운 그림으로 어디로 날아가 버렸네. 잠시만요. 찾아야 되겠다. 이걸 보면은 이런 걸 발견을 하게 돼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그림을 그려나가는 순서예요. 저 오른쪽이. 태어나서 이제 동그라미 하나를 제대로 못 그려요. 애들이 낙서를 할 때. 그러다가 도형을 그리기 시작하고 뭐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하다가 사람이나 꽃이나 집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순서인데, 이게 생명 진화의 형태하고 비슷한 걸 제가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걸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뭐 바이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세포 생명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징어, 보고 이렇게 해파리 이렇게 발달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생명체 진화 과정하고 그림 그려나가는 과정이. 그래서 역시 우리 인간한테는 어떤 신의 만들기의 본능이 있구나.
뭔가를 창조하는 본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어린아이들의 그림 발달에서 느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생존하기가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생존하기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바다거북을 예로 들자면은 바다거북이 아무튼 수천 마리가 알에서 깨어나서 막 바다로 가잖아요. 근데 뭐 그중에 뭐 5마리 살아남는 데나 뭐 일단 우리 그 난자 정자를 얘기해봐도 돼요. 그 한 번 사정했을 때 3억 마리인가 뭐 정자가 3억 마리인가. 그중에 운 좋으면 2마리 2마리가 난자를 만나고 대부분 1마리가 그 3억 분의 1이래요. 그게 확률이 3억 분의 1. 그러니까 그만큼 세포가 작을수록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세포가 작을수록. 네. 거의 다 죽는다고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자, 요즘에 이제 결혼 안 하는 그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인간 전 단계 원숭이나 고릴라나 그 단계만 가도요. 평생 그냥 몽달 귀신이라고 그러는 총각 귀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암컷이랑 뭐 만져보지도 못한 수컷들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오직 1% 이내만 수컷들 중에서 1% 이내만 암컷들을 다 차지합니다. 근데 나머지 9%는 뭐냐? 그 힘센 수컷이 한눈 팔 때 가서 몰래 하는 놈들이 한 9%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만져는 보는 거죠. 만져는 보는 거예요. 근데 90%는 전혀 짝짓기를 못하고 죽습니다. 원숭이 단계만 가도 그래요. 경쟁이 치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1대1로 결혼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들이. 이게 엄청난 발전인 거예요. 이게. 지금도 뭐 저기 중동 쪽에 가면은 재력 있고 힘 있는 남자들이 그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잖아요. 이렇게. 자녀들 한 100명씩 낳고 그러죠. 그만큼 이제 장가 못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요즘 갈수록 좀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면서 좀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인간이 퇴화해 갈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전화번호 못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고장났을 때 되게 당황하거든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정부 보면서 잘 찾아갔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에 우전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 갑자기 흐린 날 안 잡힌다거나 하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내가 어디 갈 때. 왜냐면 이제 이게 내비게이션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플라톤이란 책에 나왔던가 그래요. 주인이 노예를 막 부리는 거예요. 노예를 부리는데 점점점 그 옛날 이야기에 나와요. 점점점 노예한테 사과 깎는 것도 시키고 밥하는 것도 시키고 농사 짓는 것도 시키고 막 다 시키는 거예요. 노예한테. 그리고 주인이 하는 것은 이제 번식 행동하고 뭐 몇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은. 노예는 이제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식당에서 주방장에 의존하는 식당 있잖아요. 주방장의 그 손맛에 의존하는 식당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식당이잖아요. 주방장이 아프거나 나가면 식당이 망해버려요. 그 다음에 그 맛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 버립니다. 노예를 자꾸 막 일을 시키다 보면은 노예는 계속 유능해지고 주인은 이제 할 줄 아는 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현재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면서 지금 그렇게 일자리도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또 빼앗기게 되고 뭐 자연스럽게 로봇과 인공지능이 발달하다 보면은 일자리가 이제 많이 사라질 텐데 그런데 인간의 문명은 예전에 그 노예한테 의존하는 주인처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현상도 분명히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인간들은 뭐 때문에 그 노예에게 의존하는 주인이 되지 않느냐면은 딱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이게
네안데르탈인, 그러니까 그 사피엔스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유발 하레 사피엔스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인간이 거대한 집단을, 거대한 도시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 하나를 발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신을 발명했다는 거예요, 신을.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신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 라면서, 우리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해 하면서, 도시국가의 최초의 출발 자체가 제사 때문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제사. 도시 자체가.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사를 지내게, 예전에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게 거의 한 5,0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조로아스터교를 본따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원래 태양신이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비유가 많아요. 왜 3일 만에 왜, 아무튼 넘어가자고. 이게 종교적인, 폄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태양신을 한 5,000년 정도 인간이, 그렇게 신앙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에 제단도 만들어야 되고, 뭐 피라미드도 만들어야 되고, 집단 노동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조직이 탄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심점에 바로 이 신이라는 발명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발명품. 근데 이게 네안데르탈인은 이거를 발명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무덤에, 호모사피엔스는 무덤에 먹거리가 됐든, 예전에 그 순장제도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죽으면 사후의 세계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생사람을 이렇게 같이 무덤에 넣어버리는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의 무덤을 보면은 사후의 세계를 믿는 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뭔가 종교를 믿은 흔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는.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그게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 소규모로 대규모의 집단을 형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존 경쟁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예를 들어 20대 200 이런 식으로 싸우니까 호모사피엔스가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집단을 조직을 형성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안데르탈. 그래서 멸종을 해버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출발했는데 그 인간이 신을 만드는 본능이 지금 어떤 본능으로 남아있냐면은 스토리텔링 본능으로 남아있어요. 스토리텔링 본능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엮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호모사피엔스 특성이에요, 이게. 근데 뭔가 엮는 걸 좋아하는 이 인간들의 특성이 현대 마케팅으로 왔을 때 어떤 심리가 되냐면 이 디드로 효과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구색을 맞추고 자꾸 코디네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을 맞춰서 입고 좋은 뭐 청바지를 입었으면은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 뭐 정장을 입었으면은 구두를 신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자꾸 구색을 맞추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인간한테. 그게 스토리텔링 본능이랑 통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을 믿는 본능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신을 믿는 본능하고 디드로 효과하고 스토리텔링하고 바로 연결된 게 뭐죠? 그게 바로 브랜드예요, 브랜드. 그러니까 인간이 브랜드에 약한 것은 너무나 오래된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브랜드를 보면은. 그 명품 가방이라든가, 뭐, 우리 커피숍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 로고 같은 걸 보면은 그게 실제로 스타벅스의 그 로고가 신이죠. 사이렌이라는 여신이거든요. 모든 바다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전부 침몰시키는 너무 아름다운 음악으로 홀려버리는 그 사이렌이라는 신이 스타벅스의 그 로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이제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라지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게 뭐냐면 스토리텔링하고 브랜드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래된 본능이기 때문에 인간한테. 그럼 그 브랜드 본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브랜드 본능이. 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지금 화면이 안 보여서 조금 잠깐만 화면 살짝만 보이게 한번 해봐야죠.
아주 살짝 막대기로. 근데 오늘 강의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려고 제가 마인드 일종의 오늘 강의록을 여기 와서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도로 이제 저 PPT를 제가 이제 참고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가는 거죠. 이거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브랜드, 스토리텔링, 브랜드, 우리가 신을 믿는 이 본능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를 보니까 저 사슴이 높이 뛰는 거 하고 굉장히 관련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강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톱하고 이빨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고 울타리를 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그 늑대가 나타날 때 양떼들이 뱅글뱅글 돈대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자들이, 동물 행동학자들이 늑대를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뱅글뱅글 도는 줄 알았대요, 처음에. 근데 양들한테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보니까 양들이 뱅글뱅글 도는 이유는 자기가 안 죽으려고 파고드는 거예요. 양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속으로 파고들기 위해서 막 들이미는 거예요, 머리를. 그 힘으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왜 파고들어요? 그 집단 안에 들어가면 생존이 가능하니까. 가장자리에 있으면 죽으니까. 여기에 너무 시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생명체들이 다 시달려 왔는데 인간이 진화한 만큼 그 집단에서 벗어나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의 트라우마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강력하죠. 자, 영양들이 왜 이렇게 사자가 뛰어올 때 왜 공중으로 붕붕, 빨리 도망가야지 왜 공중으로 붕 뛰나 봤더니 사자가 아주 예리하게 딱 보는 겁니다. 사냥감을 누구로 할까 하는데 처음에 좀 정하고 쫓아가긴 하는데 이제 대형이 달라지게 되면 사슴들이 막 도망가다 보면은 중간에 표적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달라질 수가 있는데 유심히 보는데 관찰을 해보니까 높이 뛰는 사슴은 절대 표적으로 삼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양들이 높이 뛰는 게 빨리 도망가지 왜 갑자기 초원에서 높이 뛰지? 봤더니 한 번 높이 뛰는 걸 딱 보여주면 그때부터 자기는 표적이 아닌 거예요. 나보다 덜 높이 뛴 애가 잡혀먹는 거예요, 사자한테. 그러니까 최대한 힘을 그냥 해가 저렇게 뛰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이게 뛰는 종류가 꽤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제 사슴들 중에서. 그리고 뭐 도망가면서 막 뿔을 막 흔들고 막 뒷발질하고 막 이래요. 그 말들도 도망가면서. 그게 뭐냐면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자한테 보라고. 그러니까 빨리 뛰면 좋은데 괜히 뒷발질을 막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발이 얼룩말 같은 애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나 근육의 힘이 이렇게 세다 이거야. 사자들아 봐라, 나 근육이 이렇게 세잖아 이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과시 행동이라고 그러죠. 과시 행동을 하면은 오래 살아남는 거예요. 그 생명체가, 그 개체가. 표적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약해 보이는 거, 사자들은 무조건 약해 보이는 거. 그리고 집단에서 떨어져 있는 거, 무조건 표적이야. 얘가 가장 빨리 죽어.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사형을 좀 옛날 고대 도시국가에서는 사형이 없었어요. 뭐냐면 추방이야, 추방. 내쫓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 밖으로 사람을 내쫓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몇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잖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전설 속의 영웅들이 보면은 추방당했는데 꼭 살아 돌아와요. 정말 드문 거예요, 그게 살아 돌아온다는 게. 자, 점점 좀 브랜드로 갑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뭐냐면 우리가 왜 명품백을 하고 이렇게 향수도 좀 비싼 거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해 보이면은 그러니까 인간들도 적들이 있잖아요. 우리 나를 잡아먹고자 하는 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약한 척하면 더 빨리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당하는 거 아세요? 사기꾼들이 부자들한테 사기를 못 쳐요. 사기꾼들이 적당한 중산층 이하한테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보다 센 놈은 절대 사기쳐가지고 돈을 못 빼가. 자기보다 아는 게 더 많고, 그 다음에 응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백이 또 든든해. 그죠? 그 상류층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외제차 오면은 조심해서 운전하잖아요. 당할까봐. 덤탱이 쓴다고 그러죠. 살짝 긁으면은, 내 차 수리비 30만 원 나오는데 저 차 1,500만 원 나오고 막 이러면은. 근데 그 퍼센트로 내가 물어줘야 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비싼 차를 왜 타고 다니자면 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슴이 뛰는 행동하고 브랜드하고 우리가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 브랜드에 그 빠져드는 게 뭐냐면 생존 본능,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센 척하지 않으면은 과거에 죽은 사람들을 수없이 본 거예요. 죽은 그 개체들을. 그게 이제 우리 DNA에 남아있는 거야. 무조건 나는 센 척해야 돼. 안 그러면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그게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 백화점에서 실수로 뒤에 공을 하나 붙여놓으니까 안 팔리던 게 옷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 점원이 실수로. 그러니까 110만 원짜리인데 1200만 원에 잘못 적어놓은 거야, 옷을. 그랬더니 아줌마가 딱 오더니 그 럭셔리한 아줌마가 오더니 100만 원대는 안 사고 1200만 원짜리 사가더래. 실수로 뒤에다 공 붙여놨는데. 그게 배블론 효과잖아요. 과시 효과. 경제학 용어는 배블론 효과예요. 잘난 척 해야만이 더 오래 잘 살더라. 내가 잘난 척을 많이 할수록 더 오래 잘 생존하고 번식도 잘하더라 이거죠. 이게 가슴 깊이 남아있는 겁니다. 인간들한테. 이게 잘 안 없어진다는 거죠. 자, 인간에게 또 아주 깊이 남아있는 거. 근데 이거랑 좀 이제 섞이는데요. 이제 뭐가 섞이느냐면, 자, 저기 보면은요. 터키에 가면은, 굴뚝을 장식하는 집들이 있어요. 굴뚝을. 높이 굴뚝을 세우는데, 저 굴뚝 하나 건설하는데 1억씩 든다는 거야. 1억. 굉장히 높은 굴뚝이에요. 그런데 보통 굴뚝이 4개에서 5개 정도를 짓는데요. 이제 부자들이 과시를 하는 행동인데, 그 중에 진짜 굴뚝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짜를 4개를 더 짓는 거예요. 3개, 4개를. 자기 집에다가. 굴뚝을.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집은 밥한다 이거야,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지금 연기 난다 이거예요. 예전에 식량이 없던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별로 저거 뭐 멋있어 보이지 않는데, 옛날에 쌀을 구하기 힘든 시절에 어떤 집을 갔더니 굴뚝이 4개야. 불 때는 그 가마솥을 4개를 걸쳐놨어. 얼마나 세 보여요. 얼마나. 이게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굴뚝을 1억씩 들여서. 저게 인간들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효과입니다. 브랜드를. 근데 그게, 저 보세요. 저기 이제, 열대어들이, 꼬리가 있는데, 이제, 짝짓기를 할 때, 저 꼬리가 온전한 수컷이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은, 꼬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공격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얼굴에 흉터 있는 사람, 왠지 동업하기 좀 꺼려지지 않아요? 왠지, 얼굴에 막 흉터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왠지 막 어디 굉장히 국립학교에 갔다 온 것 같은 막 분위기가 나봐요. 어떻게 믿고 동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쟤네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 물고기들이 자기들끼리 꼬리를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뜯는 게 아니라 꼬리가 온전한 놈이 인기가 좋고 자기 이세를 번식할 수 있으니까 다른 수컷들만 보면 꼬리를 물어뜯어. 이렇게 서로. 그래야지 내가 선택받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배고파서 뜯는 게 아니에요. 인간도 똑같잖아요. 그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 이제 그런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는 좀 봐줄 만한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되는 게 더 짜증이 나는 거죠. 막. 욕하고 싶고. 근데 실제로 그 여성들이 그렇게 여성이 공격하는 거하고 남성이 공격하는 좀 틀린데 남자들은 어디를 부러뜨린대요.
그러니까 직접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경쟁자를 제압할 때. 왜냐하면 그러면 얘는 사냥을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다리가 다쳐버린 거예요. 사냥을 못 가니까 좋아할 여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저 남자랑 살면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죠?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일을 잘하는 남자랑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약점을, 라이벌한테 약점을 만드는 그 폭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 여성들은 평판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 여자 못돼 먹은 여자야, 이거를 하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물고기가 하던 짓을 인간도 해요. 다 하는데 여성들은 주로 이렇게 평판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왜 평판을 나쁘게 하느냐? 평판이 나쁘면 남자가 봤을 때 내 자식을 잘 못 키울 것 같은 거죠. 아무리 이뻐도. 그죠? 우리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남자들이 결혼할 때, 물론 끝까지 얼굴만 보고 결혼하는 남자도 있지만, 그죠? 나이를 먹을수록 사실은 얼굴보다는 그 인간성, 성격, 그래서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냐면 평판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 귀에 그게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번식 경쟁을 따돌리는 그런 본능이 강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생존을 하려다 보니까, 그 다음에 번식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는 번식이에요. 사람과 번식이에요. 여기는 전쟁하고 막 사냥하고 생존을 해야 돼요. 중간에 막 예측하고 자기가 자기 경험을 확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험을 좀 과신해요, 인간들은. 그래서 왜? 자기가 해봤으니까. 내가 왕년에 그거 해봤으니까. 자식들한테 이제 가장 해로운 아빠가 자수성가한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해서 성공했잖아. 그 자식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는데 자기 경험을 너무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빠들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아빠들이 성공을 못했는데 좀 자식들한테 친절한 아빠들이 있죠. 그러면 그 집 자식들이 창의성이 좋습니다. 뭔가 모범 이렇게 답안을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센 수컷이.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들이 도구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느 순간 호모 파베르가 된 거예요. 도구의 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전략 전술을 잘 짜야 되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딱 만나면 발명 본능이 생기게 됩니다. 발명 본능.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니, 인공지능하고 핵무기가 왜 지구상에 등장을 했냐 이거예요. 자기 인류를 다 죽일 수밖에 없는데. 발명 본능인데, 발명 본능 때문인데, 이 발명 본능은 왜 생겼느냐는 거예요. 번식하고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이 발명 본능이 인간한테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발명할 때는요, 우리가 그 연구실에서 그 화학 실험 같은 거 할 때 해로운 제품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잘못 조합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보도에 안 나오죠. 해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다가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신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한테 우연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발명 본능은 나쁜 것도 만들고 좋은 것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만드냐? 물을 필요가 없으니까. 너 왜 그래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걸 우리는 본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왜 나왔느냐? 인간이 발명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결국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문학은 뭐냐면요, 전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진화가 가능한 모든 행성에서 마지막에 인공지능은 반드시 발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발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거기 이 지구에 있는 그 재료만 가지고 우리 두뇌가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두뇌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지구 안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행성에 있는 그 지성체가 있다면 그 지성체는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되냐? 귀차니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좀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세탁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탁기 나오잖아요. 복잡한 정보 처리를 대신해줬으면 좋겠어요. 컴퓨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흐름이 가다가 대신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대신 처리해주는, 귀찮으니까 자기가 우리 내비게이션 편하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위성에서 그냥 찍어가지고 길을 안내해주라 이거예요. 귀차니즘 때문에 결국에 모든 문명에서는 인공지능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숙명이라는 거예요. 숙명. 모든 생명체와 모든 문명의 숙명 마지막은 꼭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돼 있다는 거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본능 때문에. 그리고 살아남고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지막에 피할 수 없이 나오는 게 뭐예요? 핵무기 피할 수 없이 나온다는 거죠. 모든 문명에서. 궁극적인 두 가지 발명품이에요. 핵무기하고 인공지능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구 자체를 멸종시킬 수 있는 걸 인간들은 꼭,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마지막에 진화하다 보면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도 만들게 돼요. 자,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대리노동을 해주죠. 근데 이제 대리운전은, 지금은 대리운전이 있어요. 우버라는 그 공유경제 업체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카풀 때문에 그 카카오 카풀 때문에 택시기사들 지금 시위하고 있잖아요. 네. 우버가 놀고 있는 자가용으로 사람들을 태워주고 돈을 버세요라고 막 처음에 홍보를 했어요. 그 돈이 벌리니까 갑자기 자율주행차 회사를 자꾸 인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인수하면서 우버에서 계속 뭘 공부하냐면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휴대폰이 움직이는 걸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위치 추적. 네. 위치 추적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장사가 잘 되고 위치 추적하고 하면서 동시에 계속 자율주행차 기술을 사고 있어요. 결국 우버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무인 택시죠. 무인 택시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인 택시. 수수료를 안 줘도 되니까. 운전기사한테 돈을 안 줘도 되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무인 택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버가. 무인으로 가는 거예요. 무인화. 자, 그런데 인공지능이 대리 생각을, 인간을 대신해서 생각을 해주는데, 인공지능이 광물지능이라는 것은 되게, 자, 세포지능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걸 생물지능이라고 말해도 돼요. 생물지능하고 광물지능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인간은 공부를 하면 그것을 시냅스 사이에다가 저장을 한대요. 두뇌 안에서. 그런데 이 시냅스가 살아있다 보니까 시냅스가 계속 움직이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복습 안 하면 금방 까먹어버려요. 그 시냅스가 뭐 떨어진다거나 죽는다거나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 뭐라고 그랬죠? 스토리텔링 본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공부했던 거를 잊어먹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어해요. 그래서 가짜 기억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가짜 기억을. 실험을 해보면은 과거의 기억이 그렇게 명확한 사람 거의 없어요. 범죄인 실험을 해도요, 강도라든가 이렇게 도둑들 얼굴을 찍어가지고 실험을 해봐도 금방 까먹어버려요, 얼굴을. 비슷한 다른 사람을 지목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 그거 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확신하는 거예요. 그 얼굴이 범인이라고 너무 확신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 두뇌가 이미 일주일 사이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생물지능의 단점이에요. 시냅스가 바뀌어버리니까 기억이 왜곡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광물지능은 기억이 왜곡되지가 않는 거예요. 인공지능하고 컴퓨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계속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이쪽은 이렇게 갈수록. 근데 인간은 자기 두뇌 한계 내에서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유튜브 찍지만요. 2년 전에 한 강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한 강의 제가 다시 들어요. 복습을 해요.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강의하고 잊어버렸어요. 제가 책 쓴 것도 잊어버려요. 책 쓴 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쓴 책을 보면요. 내가 놀래요. 내가 이런 문장을 썼단 말이야. 말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만큼은. 근데 얘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기억하고 데이터 처리 능력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바둑이라든가 이제 의료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신약 개발, 신소재 개발로 인공지능 계속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제가 이 말을 지원했거든요. 인공지능 쓰나미가 온다. 인공지능 쓰나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10년 후의 상황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인간들이 그냥 놀아야 될지.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요거를 빼먹었으니까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호모 루덴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 좋아하고 과시하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과시하는 게. 나의 적들에게 내가 만만한 놈이 아니야를 보여주고 싶고, 나의 적들에게는. 그리고 짝에게는 너 나랑 살면은 생존 가능성이 높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쪽 사랑 쪽은요, 좀 이제 뭐가 있냐면 좀 창의성을 보는 것 같아요. 창의성을. 이쪽은. 그래서 이제 그 수컷들이 이제 까치가 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까치 울음소리를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암컷들이 예전에 불렀던 노래를 그대로 부르는 까치보다 조금 변주를 한 까치를 좋아하더래요. 살짝.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는 가수다 그 프로 보면은 옛날에 원조 곡이 있는데, 물론 이제 원조 곡이 더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새로운 가수가 와서 좀 다른 버전도 부르잖아요. 다르게. 그럼 되게 신선하고 좋죠. 새들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새들도. 그러니까 우는 게 유행을 타더라는 거예요. 새 그 울음소리가, 수컷들 울음소리가. 그래서 조금씩 응용력이 있는 수컷들을 새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롯된 게 뭐예요? 이상하게 우리 여성분들 노래 잘하는 남자 좋죠. 그죠? 엄청나게 오래된 본능입니다. 엄청나게. 근데 노래를 아주 잘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성악처럼 이렇게 음정 박자 딱 맞춰서 부르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자기 풍으로 바꿔가지고 막 부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근데 듣기가 좋아. 그럼 더 매력적인 거예요. 새들도 그래, 새들도. 인간도 마찬가지고. 약간 창의성을 보더라는 거예요, 창의성. 왜 창의성을 보나 봤더니, 자, 2세가 살아가는 시대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의 환경의 대처 능력하고 10년 후, 20년 후, 내 새끼들이 살 때의 그 대처 능력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응용력을 보는 거예요, 응용력을. 왜냐면 미래에 잘 자라야 되니까, 내 새끼들이. 그래서 창의성은 이제 뭐냐면 변해가는 환경에 적응 능력이에요, 이게. 창의성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게 다. 그래서 짝짓기 할 때는 그래서 꼭 춤을 춰요, 춤을. 막 춤을 추고 쓸데없는 짓을 막 많이 해요, 동물들 그 짝짓기 할 때. 뭘 보냐면 이 응용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 창의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좀 그 응용 능력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재미가 돼요, 재밌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그맨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개그맨들은 생존력이 좋아요. 임기응변 능력이 좋기 때문에. 개그 아무나 치는 게 아닙니다. 전 개그감이 별로 없는데 개그감이라는 게 대단한 창의성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자들은 웃기는 남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미래 이 세상이 변해도 이 남자는 잘 적응할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개그예요, 개그. 유머.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새들도 노래를 변주하는 걸 좋아하듯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 웃겨, 재밌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것도 생존과 번식을 해서 이 새들을 잘 키우겠다라는 욕구에서 출발한 거긴 한데, 이게 이제 재미로 발달을 하다가 인간의 본성이 호모 루덴스가 돼버려요. 노는 걸 너무 좋아해, 인간이.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게 이제 이렇게 또 진화를 해버린 거예요. 이 두뇌 자체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산다는 게 이거 좀 치우고요. 산다는 게요. 절대 빈곤이 있고 상대 빈곤이 있어요. 진짜 막 먹을 게 없는 게 있고, 아니면 그 다음 단계 먹을 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근데 더 맛있는 것을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레스토랑에 가서 먹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존을 신경을 쓰다가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베이비붐 세대, 58년 개띠 이전 이후 세대는 이 생존을 엄청 신경을 썼던 거예요. 절대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조금 발달하면 이제 생활, 뭔가 취미도 있고 이렇게 활동이 좀 다채로워져요. 그러다가 굉장히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상류층 자녀들이 왜 예체능 전공자가 많을까요? 그게 제일 재밌거든요. 그게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 발달하고 내가 형편이 좋아지다 보면은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막 힘쓰다가 그 다음에 생존도 힘써야 되고 조금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이걸 생활이라 그래요. 생활. 그 다음에 생활을 하게 되다가 그 다음에는 생이 사라져요. 나는 이제 안전하니까. 우리 아버지 재산이 지금 1,000억이 넘으니까, 뭐 트럼프 10조 넘으니까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싹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뭐만 남게 되냐면 활동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활동을 하는데 생존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잖아요. 여기서 활동에서. 이 생존하고 밀접한 단어가 뭐냐면 실용이에요. 실용. 쓸모가 있어야 돼. 뭔가. 근데 여러분 이 생존하고 실용하고 관계없는데 재미가 있는데 뭔가 액션을 하는 거예요. 뭔가 액션을 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퍼포먼스라고 부릅니다. 예술의 영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술. 실용성이 없어요. 그냥 재미하고 신선함, 창의성, 응용력 이런 것만 쫓는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낙관론자인데 인공지능 로봇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뭔가를 생산하고 만들고 하는 것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해요.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10명의 연구원이 5년 동안 막 실험을 막 하면 신약 후보 물질 하나를 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통계상. 한 10명, 12명, 20명의 연구원이 의대 약대 나온 연구원이 엄청나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물질을 합쳐보고 나눠보고 다른 거 섞어보고 막 이렇게 실험을 해요. 단백질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가 평균 5년에 하나씩 야 이거 신약으로 성공할 만한 후보 물질이네 그러면서 와 우리 연구소에 5년 만에 하나가 나와서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신약 후보 물질을 5초에서 5분에 하나씩 내버립니다. 5년이 아니라 자 20명이 5년 연구해야 됐던 거를 인공지능이 5초에서 5분 만에 하나씩 신약 후보 물질 내버린다. 이렇게 발달해버린 거예요. 이제 너무 빅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인간들의 빅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인공지능 연구하고 있는 게 체질별로 어떤 약을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까지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약하고 B약이 그 신체 내로 들어가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 이런 거 다 예측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의대나 그 이공계 나온 연구원들의 그 몇백만 배의 능력이에요.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국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건데 그 얘기 우리 2018년 트렌드 그 보고 트렌드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 가성비와 가심비가 있었잖아요. 가성비가 좀 생존에 가까운 말이에요. 이게 이왕이면은 싼 가격에 성능 좋은 거. 그런데 가성비 다음 단계가 가심비거든요. 보기 좋은 거, 내가 만족스러운 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왜 가성비에서 가심비로 지금 넘어가느냐면 인간의 그 현재 진화되는 것 자체가 생존에서 생활에서 활동
활동에서 예술로 진화해 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가속화시키는 게 인공지능하고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CEO들의 인문학 교실 뭐 해가지고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예술 교실이 더 유행하고 있어요. CEO들의 예술 교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더 재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좀 더 재미, 예술성, 신선함, 창의성 이런 거, 이런 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디자인이 아주 예쁜데 가격이 싸다. 그럼 그것은 망할 수가 없어요. 그 제품은 가성비와 가심비를 다 만족시키니까. 예쁜데 싸고 성능도 좋아. 지금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음식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식당 서비스도 그렇고 다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지갑은 얇아지고 있고. 자, 결국 이제 이 문명은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면은 호모 루덴스로 가는데 아까 제가 광물지능하고 이 생물지능, 세포지능에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들의 그 스토리텔링 능력 자체가 트라우마는 상처를 에너지원으로 하더라 라는 것이 또 밝혀져요. 동기부여. 그러니까 인간의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것과 반대쪽에 있는 어떤 상처가 있을수록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그래서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동기부여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과잉보호를 받으면서 자란 애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구직을 안 한대요. 직장을 잡는 것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결핍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결핍이 없이 자라면 뭐가 결핍이 되냐면 동기가 결핍이 돼버리는 거죠. 동기가. 그러니까 동기가 결핍이 되면은 스토리텔링 능력도 좀 약해져요. 이게 스토리텔링 능력이 약해지면 뭐가 발견되지 않느냐면은 개성이 발견되지 않거든요. 개성. 근데 개성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아까 말했죠. 우리가 번식 행동을 할 때 응용력 있잖아요. 응용력.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은 이제 뭔가 매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 교육할 때 인성교육하고 창의성 교육을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이냐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엄마들한테. 인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아이가 스스로 인성을 찾아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방황을 통해서, 모험을 통해서 자기 인성을 만들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배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배신.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인간성이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부모들은 얘를 막 인성을 인간 됨됨이를 좋게 하려고 막 그렇게 키우는데, 그러면 얘 그 본능 자체가 이렇게 억압이 되는 거죠. 억압이 되다가 나중에 터져 나오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나 봤더니 이제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그 그림 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아예 그 그림 크게 있는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감정의 영역인 편개가 있고, 그 감정의 영역하고 이성의 영역, 전두엽을 연결시켜주는 그
동기부여 영역이 있어요. 안화 전두엽의 영역이 있는데 15세 이전에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 부족해지게 되면, 그러니까 감정적인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노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기쁘게 장난치고 노는 거예요. 그 기쁘게 장난치고 놀면서 그 장난감이나 놀이나 게임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내가 어떻게 게임을 잘할까라는 그 경험 있죠. 그 경험이 15세 이전에 풍부할수록 전두엽하고 감정 영역에 연결이 원활해진다는 겁니다. 연결이. 그래서 도로가 그 신경망이 아주 튼튼해지는 거예요. 혈관이랑 이쪽 전두엽하고 두뇌 내부의 그 감정의 영역이.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아주 재밌게 성장을 한 사람은 나중에 역경이 왔을 때, 내가 위험해졌을 때, 감정은 야, 너 여기서 반칙을 해야 돼. 너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뇌물을 줘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리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위에 올라가면은. 근데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어렸을 때 놀이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인성을 형성한 애들은 통제 능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아니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럼 그게 딱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가 막 이제 억압을 한 거예요. 자, 배꼽 인사를 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디 가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너 오늘 영어 단어 10개 외워야 되고, 15세 이전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감정적인 영역, 그 본능의 영역은 지금 흥분되지 않고 있죠. 죽어 있잖아요. 자기가 재미없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이성을 막 여기서 전두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동하고 감정의 활동하고 전두엽의 활동이 동시에 활동을 해야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혈관이나 신경망이 튼튼해지는데, 감정은 억눌려 있고 전두엽만 쓰게 되니까 중간에 연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게임이나 놀이를 통해서 얘가 그 어떤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인성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인간적이어야 돼라는 이제 그 어떤 지시와 억압에 의해서 전두엽을 자꾸 쓰고 또 공부해야 돼, 책 읽어야 되니까 또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 중년이 딱 된 거예요. 중년이 됐는데 갑자기 바람 피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그 바람 피고 싶다라는 건 전두엽에서 내리는 명령이 아니거든요. 저 안쪽에서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게임이나 놀이를 통해서 그 혈관 자체가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두엽에서 통제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합리화시켜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중년 넘어서 일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키워버리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일탈할 확률이 올라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진짜 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15세 이전에 얘가 좀 실수도 하고 방황도 하는데 주로 지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통제 능력이 강해요. 전두엽이 감정에 그러면 안 되라고 명령을 내리는 명령의 강도가 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진짜 자제력이 나오는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그게 나오게 돼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이렇게 되면은 비리를 저질러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안 하는 그 진짜 원칙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많이 창의성이라든가 놀이로서 그걸 하면서 성장을 해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자, 호모 로덴스 얘기하고 이제 질문 받고 하고서 좀 끝낼게요. 그리고 마케팅 페이지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퇴화하지 않고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을 해서 다 대리 노동하고 대리 생각해주고 대리 운전을 해주게 되는데, 그럼 인간의 지적 능력이 퇴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원시적 세포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감각적인 쾌락을 쫓게 된다는 거죠. 왜냐? 인공지능은 광물 지능이에요. 로봇도 금속으로 돼 있죠. 전기로 움직이잖아요.
얘네들은 뭐가 없냐면 쾌락이 없어요. 쾌락이라는 건 세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세포, 마약, 뭐 짜릿함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광물지능이 호모 파베르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워낙 잘해버리니까 인간에게 탈출구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호모 루덴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야 될 곳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뭔가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식당이 됐든 뭐가 됐든 인간에게 이 호모 루덴스 이거를 자극하지 않으면은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 약간 그 인간이 재미를 느껴야 되는 그 현장에서 뭔가 아기자기하거나 뭐 아무튼 스토리텔링 거리가 아주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을 예를 들자면 커피숍 중에서 이제 절대 망하지 않는 커피숍 하면 이제 첫째 전 세계적인 브랜드 공급량이 완전히 안정돼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아시죠? 생각나시죠? 그거 안 망할 거고 또 하나 안 망하는 커피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커피숍의 사장이 어려서부터 커피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커피 농장 여행을 다니면서 커피 농장 사람들하고 사귀고 사진 찍고 그걸 또 책으로 낸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커피 종자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집에다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커피를 막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볼리비아에서 왔고 이거 인도에서 왔고 이거 브라질에서 왔고 이러면서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맛이 어떻게 다르다는 걸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커피 맛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막 시를 써요. 그 정도 되려면 언제부터 커피를 좋아해야 되냐면요. 4살, 5살 때부터 좋아해야 됩니다. 4살, 5살 때부터 커피 볶는 향이 내 마음에 들어야지 커피 향으로 나중에 시를 쓰게 돼요. 커피 향만 가지고서. 그게 언어랑 그 감각이 결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를 쓰는 마음이라는 것은 언어 이전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언어 이전 상태로 가서 그 감각과 최적화된 언어를 전두엽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일단 감각으로 먼저 간 다음에, 원시적 감각으로 간 다음에. 그러니까 비즈니스 영어는 인공지능이 하게 되겠지만 언어를 가지고 계속 시를 쓰고 막 노래를 부르고 가사를 짓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꽤 오랫동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로봇 작사가가 있어요. 로봇이 작사 작곡을 해요. 오케이. 근데 로봇이 작사 작곡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예술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생존과 실용 영역에서는 절대 강자가 돼요. 절대 강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년에 5천 명이었어요. 지금은 한 2, 3천 명 되려나 그래. 1년에 죽는 사람이. 근데 월남전에서 한국 군이 죽은 숫자가 5천 명 좀 넘어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매년 죽어갔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무감각해요. 왜? 늘 죽으니까. 근데 이 무감각했던 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아니 운전을 하면서까지 꼭 죽을 필요가 있어? 인공지능이 운전하면은 사고율이 0%래.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죠. 테슬라 자동차 CEO가 얘기했죠. 인간은 특수한 트랙, 즉 인간이 운전해도 되는 곳에서만 인간은 운전할 수밖에 없고요. 일반 시내라든가 다른 일반 도로에서는 인간이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일 확률이 있으니까. 또 하나, 의료사고. 의료사고가 이게 교통사고 만만치 않아요. 엄청 죽어요. 의료사고로. CCTV 그래서 달자고 하는 거예요. CCTV 달아버리면은 의사가 실수하면 다 증거가 잡혀버리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게 되는 거죠. 막 꺼져놓고 막 꼬매고 막 이러잖아요. 가위 놓고 꼬매고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이렇게 관찰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관찰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판단을 잘못해버리니까 인간이. 그래서 이렇게 돼요.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가 수술법에 대해서 인공지능한테 자문을 구하거든요, 의사들이. 이 사람 어떻게 수술할까요? 수술 절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인공지능한테.
같아요. 왓슨한테. 그럼 왓슨이 추천을 해준 대로 해요. 환자들한테 물어봐요. 인공지능은 이 약을 먹으라는데 우리 인간 의사들 12명은 이렇게 치료하는 게 좋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왓슨하고 우리 길병원 의사들하고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할래요? 환자들의 90% 이상이 인공지능이 시킨 대로 할래요. 지금 인간을 의심하는 거예요. 인간을. 왜 인간을 왜 의심해? 세포지능이니까. 과거에 의학 공부했던 거, 법 공부했던 거 헷갈려. 시간이 지나면 헷갈려버려, 인간은. 근데 인공지능 안 헷갈려버려. 그게 계속 쌓여버리니까. 인공지능을 계속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생존의 영역과 실용의 영역, 뭐 트럭으로 물건 나르고 이런 건 실용의 영역이잖아요. 산업의 영역이야. 산업의 영역은 인공지능 로봇이 100% 차지하게 됩니다. 시간 문제예요. 왜? 인간이 하면 비효율이 나와버리니까. 근데 인공지능이 하면은 점점 더 완벽해져 버리니까. 시간 문제인 거죠. 그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인공지능이 생존의 영역과 실용의 영역이 아닌 곳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작사 작곡해서 그 노래하는 가수라고 쳐봐봐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되냐면은 IBM의 인공지능, 구글의 인공지능, 또 어디의 인공지능에서 인공지능이 잘 나가는 회사가 한 5개 있어요. 그러면 5명의 가수가 작사작 싱어송라이터가 5명의 싱어송라이터가 지구상에 등장할 뿐이에요. 그러나 지구상에는 수많은 가수들이 있어요. 자, 인공지능 화가가 그림을 팔고 있어요. 근데 구글 인공지능 화가가 있거든요. 한 명이에요. 화가 한 명이에요. 그림 한 1억에 팔아요. 그 구글의 인공지능이. 근데 지구상에 수많은 화가가 있어요. 왜 수많은 화가하고 가수가 존재하죠? 애초에 그 사람들은 생존, 먹고 사는 거하고 실용, 내 것이 꼭 쓸모 있어야 되라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포기했는데 뭘 얻었어요? 브랜드하고 인기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못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에요? 아까 제가 상류층 자녀들이 왜 자꾸 예체능만 전공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재밌으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는요, 대다수 사람들이 호모 루덴스로 다 압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인기 있을 곳이 어디냐면은 1차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한 테마파크가 지금 얼마 전에 생겼다는데 놀이동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들만 놀이동산에서 논다고 생각했잖아요. 어른들 놀이동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어른들 놀이동산은 어떻게 디자인이 될까요? 자기가 정말 어렸을 때, 자기가 정말 어린 시절의 느낌을 주는 것으로 디자인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생존과 실용을 담당하게 됐을 때 인간은 다시 10대로 돌아가거나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져. 그러니까 시니어 테마파크가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대부분 거기 가면은 노스텔지아, 향수, 복고풍 60년대, 70년대 골목을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5살, 6살 때 그 아빠가 막걸리 심부름 시켰을 때 그 주전자에다가 그 막걸리를 들고 가는 그 골목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술을 먹는 거죠.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어린 시절을 회귀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이렇게 뭔가 다시 이게 젊어지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우리나라는요 젊어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해야 했잖아요. 노동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취미하고 일이요 분리되는 게 굉장히 좀 심해요. 돈 벌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거예요. 이게 대다수가.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한국인들이 어린 시절을 좋아한다는 것은 젊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노예 해방의 개념이에요. 내가 이 집안 뭐 큰 누나 뭐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한국인들은. 장남,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을.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막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 먹고 생존을 해야 되니까, 출세시키고 싶으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노예로 만들었거든요. 노예 해방의 느낌인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향수를 느낀다는 것은 자기가 노예 상태를 벗어난 강력한 욕구예요. 단순하게 젊어진다는 욕구로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취직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취업 전, 생활전선에 뛰어들기 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죠. 자유를 예전에 그때는 자기가 좀 자유로웠거든. 그것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도 호모 루덴스의 욕구죠, 그게. 호모 루덴스의 욕구. 제가 이제 마케팅 좀 얘기할 건데요. 그 마이크 가지고 질문 이제 좀 해보세요. 제가 좀. 마케팅, 꺼졌네. 마케팅. 이게 그건데, 이게 이제 그 UN 미래보고서에서 나온 건데요. 딱 간단해요. 월급의 종말이에요. 월급 받는 곳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프리랜서 시대가 온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월급을 받고 있다 지금 어딘가에서. 그러면 내가 월급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될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 일은. 그게 이제 프리랜서죠. 내가 어디서 월급 받는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 시대는. 자기네 언제 거기서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 고용주가 인공지능 로봇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 있지만 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이 비싸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렌트비가 비싸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싸지면 바꿔버려요, 바로.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일자리가 계속 종말해 가는 거고, 일자리가 종말해 갈수록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복지 시스템이 좋아지겠죠? 자꾸 뭐냐면은 놀이터를 찾게 되는 거예요. 놀이터하고 장난감을 찾게 돼요. 어린 시절로 회귀해 간다는 얘기예요. 어린 시절로. 어디 가면 재밌지? 어디 가면 재밌게 놀 수 있지? 이걸 찾게 되는 거죠. 대다수 인간들. 그래서 잘 노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시대가 돼버려요. 잘 노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시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방탄소년단이라든가 싸이 있죠, 싸이. 지금 이런 데서만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영역에서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잘 논다라는 건 뭐냐면은 치킨집을 해도 치킨을 튀기는 게 예술이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치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치킨집을 차려달라고 막 집에서 데모를 했었고, 치킨이 너무 좋아서 얘는 가출한 경험이 막 있어야 돼. 이게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래서 치킨 튀기는 거하고 그 치킨 양념이 예술인데다가 문제는 이 사람이 동물복지 농장을 또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튀기는 닭은 산에서 막 지렁이 먹고 벌레 먹고 송충이 먹고 닭들이 큰 거예요. 뱀 버러지 먹고 큰 거예요. 이게요. 지금은 이게 검증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DNA하고 단백질 분석기가 우리 휴대폰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게 전자코라는 거예요. 전자코가 얼마나 성능이 좋냐면은 개코의 한 10배 정도 성능이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드린 게 개코의 9배. 그러니까 어떤 걸 분석해 버리냐면은 얘가 닭장에서 항생제 먹고 컸는지, 그 닭이 산에서 지렁이 먹고 송충이 먹고 컸는지를 우리가 휴대폰으로 알게 되는 시대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속일 수 없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두뇌를 스캔해 버리니까, 두뇌를. 지금 그 원격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읽는 두뇌가 있는 기계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벤처 기업이 생각을 읽어주는 모자예요. 그러니까 텔레파시가 또 이제 상대방 생각을
그 모자를 쓰고 있고 내가 모자를 쓰고 있으면 우리가 말 안 해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벤처기업으로 그 기계를 만들고 있어요. 마음속까지 들켜버려요, 이제는. 근데 이게 페퍼라는 그 서비스, 커피숍에서 일하는 서비스 로봇이 인간의 표정을 보고서 호르몬 상태를 파악하는데 인간이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근데 페퍼는 전자코가 없어요. 전자코가 없는데 그 사람의 표정만 보고 관상쟁이에요, 관상쟁이. 표정만 보고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를 알아맞혀버려요. 그 표정 데이터만 가지고. 광물지능은 어떤다고요? 한 번 배운 건 절대 안 까먹는다. 데이터가 엄청 쌓여버린다. 그러니까 표정만 보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파악해버리는데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이 그거 얘기하고 이제 딱 끝내면 되는데요. 잠시만요. 곧 나올 거예요. 와, 이렇게 없어. 여기서 찾으면 돼요. 죄송합니다. 이래서 제가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PPT를 찾아놓고 하거든요. 근데 안 찾아놓고 하니까 이제 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데 필요하니까요. 이거네. 보기 힘들다. 너무 작게 보니까. 그래서요. 마케팅이 저렇게 4A, 4P, 4C, 6E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거 같아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뭐 크리슈머, 프로슈머란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분리가 안 되고 친구가 돼가기 시작해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굉장한 기업의 그 광고 카피가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의 가족. 말은 굉장히 좋은데 진짜 또 하나의 가족처럼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케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6.2에서 이벤젤리스트가 저게 재밌는데 고객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입소문을 내게 하지 않으면은 경쟁력이 좀 약화돼요. 왔을 때 확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전도사가 그러니까 우리 가게가 됐든 우리 회사가 됐든 내 제품이 됐든 전도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마케팅이. 그래서 이제 SNS에 막 올려주잖아요. 사람들이 그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에 이게 이제 전도사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전도사, 내가 나의 전도사를 만들지 않으면, 알아서 막 홍보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영업이. 그게 유기 마케팅의 굉장히 이제 핵심이고, every place. 어디에서나 내가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나를 이제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누가 그랬지? 어떤 경제학자가 그랬던가, 철학자가 그랬던가,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거든요. 사장의 월급과 종업원의 월급이 최대 4배 이상 되게 하지 말라라는, 그것은 뭐 비도덕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업원의 월급이 250이면 사장은 1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사장이나 종업원이나 청소부나 누구나 가져가는 돈이 똑같아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똑같아지는 방향으로 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원가 공개라는 거예요. 원가 공개하고 어디서 마진이 남고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는 시대로 가는데,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은 친구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사장이 친구냐 아니냐의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은, 내가 그 회사의 종업원인데, 동업자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장이 집에 가져가는 수익이나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똑같아요. 그때 사람들은 완벽하게 친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변해버리냐면은, 장사가 봉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최소한의 투자로 돈을 많이 벌려고 뭔가 회사를 차리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부자 되려고 이거 운영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난 집에 가져가는 거 나도 250만 원이야. 한 달에. 근데 어마어마한 회사의 회장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의 수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집에 못 가져가는 그 자산들은 다 이렇게 공익재단으로 만들어 놨고, 함부로 사람들이 못 팔게 해놨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도 자기는 안 하겠다고 말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장사가 아닌 거예요.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다 봉사활동화 되어 가는 게, 그게 바로 앞으로의 트렌드예요, 트렌드. 원가 공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세 내는 가게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자기 건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건물 가진 사람이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해서 난 한 달에 300만 남으면 돼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 정도 규모의, 그 정도 매장에 그 정도에 하게 되면은 한 달에 3,000씩 가져가던, 그게 원래 전통적인 거였는데, 요즘 사람들의 마인드가 장사가 봉사활동으로 가고, 이게 빠져간다니까요. 생존과 실용이 빠지게 되면서 호모 루덴스화가 된다니까요. 지금 젊은이들이 두뇌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뇌 자체가. 그러니까 새로 성장하는 나의 경쟁자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게도 돈 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무지무지 잘하는데, 잘하고 막 즐기는데 목적이 돈 버는 게 아닌 거예요. 새롭게 생기는 경쟁자들이. 그런 인종들이 자꾸 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라 할지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진 경쟁자가 계속 성장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냐면요, 내가 그 마인드를 빨리 먼저 보여줘 버려야 돼요. 자기 그걸 선택을 해버려야 돼요. 나는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마인드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그 세력하고 인맥이라든가 고객들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객들은 진짜 자기 친구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자꾸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마케팅의 좀 차이점인데,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뭐냐면은, 프랜차이즈하고 플랫폼 기업이 하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호하는 방법은, 이거는 세계적인 경제학자도 최근에 낸 책을 통해서 똑같이 얘기하던데, 한국의 수많은 중소기업하고 가게들이 다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대요. 플랫폼 기업을 이기려면. 연합을 하는데 다 뭐냐면은, 어떻게 연합을 하냐면은, 자기가 더 이익을 봤던 것 중에 20%, 10% 또는 50% 정도를 선물로 내놓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우리 연합체에
우리 협동조합 또는 우리 연합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선물을 가져가게끔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로서로 이기적이고 우리 회사는 부자고 니네 수익은 작은데 20% 내고 우리 회사는 부자니까 20% 냈는데 이게 10배 차이가 나,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동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비를 넘겨야만이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고객들이 사라지는 건 뭐냐면은 그 작은 회사가 제공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그룹 안에서 뭔가 자기가 소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편한 거예요. 근데 편한데 이 사람은 똑같이 우리 규칙은 자기 수익의 20%를 내놓기로 했는데 이 사람은 작은 회사야. 근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큰 회사가.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지냐면 바로 플랫폼 기업한테 져버려요. 왜냐면 플랫폼 기업은 그 작은 회사가 제공해주는 것까지 이미 가지고 들어와요. 가지고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큰 나름대로 좀 큰 회사다 할지라도 똑같은 규칙 하에서 자기가 수익을 내놓을 좀 희생을 하고 더 내놓을 생각을 갖지 않으면 플랫폼 기업한테 무조건 당하게 돼 있다. 왜냐면은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그 플랫폼 기업이 훨씬 편리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모든 게 다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플랫폼 기업은 특별하게 선물이 없죠. 선물이.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서로 뭉쳐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선물을 마련해서 여기서 소비를 할 때마다 뭔가 깜짝 선물을 줘야 되고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플랫폼 기업하고 싸우려면. 자,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뒤에서 들었는데요. 여러분 유익한 강의죠. 저도 이제 다음 학기에도 모실 생각을 마음속으로 굳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해 주신 우리 고영훈 작가님께 감사의 박수. 무슨 일찍 그대로 나오시죠. 지금 바로 사진 한 번만 찍고 출발하겠습니다.